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한번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 문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또 일부에는 정신건강증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법전에는 법제처에는 이렇게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본래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여기 보면 정자가 빠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정신건강복지법의 이전의 법은 1995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왔던 정신보건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보건법이 폐지되고 2015년부로 바뀌어진 법이 정신건강복지법 이게 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복지법 목적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읽지 않으면 잘 안 읽으니까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거지요.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에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근거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6년을 의무교육을 하되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무상 의무교육의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6년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 규정에는 초등 6년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그러는데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에서 중등 6년에서 12년의 교육을 받아야 한 헌법에 규정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 6년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그 보호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요즘에 보면은 조실부모 하는 그 가슴 아픈 이런 그 가정은 별로 없기 때문에 덜합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처벌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입소가 최소가 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 다양한 입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원이 있지만 가능한 한 자의입원이 우선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아래 보시면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밑줄을 그을 것까지는 아니고 8번만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정신질환자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책론에서 본 것처럼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또 바우처, 또 기회, 권리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권리에 대한 권리급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나와 있죠.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급여의 종류로선 권리를 권리를 명문 규정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있고 정신질환자 읽어보시되, 자, 우리가 이 정의에서 볼 것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정신의료시설은 여기 보면 정신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이 적합한 기관 때문에 뒤에는 놔두고, 정신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신병원과 병원급 소위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이 있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신요양시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은 당연히 정신의료기관과 더불어서 생활시설로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 적응을 위해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바로 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증진시설에는 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동료지원인이 있습니다. 동료지원인은 그 목적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또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지원인의 목적은 또는 동료지원의 역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되겠어요. 동료지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인 사람, 현재 정신질환인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또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세 유형 중에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지원인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또 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정신질환자, 이전에 정신질환자였던 사람 또는 동료지원인 수료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지원인 좀 더 보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보시고, 그래서 4번과 4, 5, 6, 7번, 8번은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국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법제로는 하나의 공식 아니었습니까?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정책 심의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그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거 쭉 넘어가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앞에 봤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교육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태조사는, 자, 여기에 중요한 거죠.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법제론의 공식에서 실태조사는 3년이 원칙인데요. 3년이 당연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아주 드문 연수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다. 내용까지 보자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를 봐주시면 되겠고, 저기 보면은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증진 관련 지도물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디에? 시도에 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시도에 둘 수가 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쭉 다음 내려오면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그죠?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표하여야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이 나와 있지요.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의 날은 뭐 10월 11일 정신건강의 날로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매년 10월 11일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그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한다. 뭐 이제 10월 11일 정신건강의 날로 한다. 그렇게 숙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연히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제공,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에서의 이를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역시 관할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뭘 등을 위하여 보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설치되기도 하지만 시도 단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장군수구청장 단위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두도록 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특수 업무에 종사한, 특히 많은 또 이 소위 재난에 관련된 소방대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물게 보기 때문에 잘 모르다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심리 지원을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정도 세부 내용은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숫자가 적다가 돼서 그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도 설치,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자,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우리가 보통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만 생각하지만 향, 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마약, 또 도박 뭐 이런 것도 많이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독에 관한 문제가 주로 대표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마저도 보면은 그냥 이 광역버스를 타거나 장거리 여행을 나오면 그냥 뭐 눈 감고 좀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에 빠져서 그냥 한 시간씩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중독 문제에 관련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다른 것도 많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등이 더 많겠지만.
다음에 동료 지원 쉼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료 지원 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쉼터니까 보호하면서 동료 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 지원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동료 지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정신장애인인 사람 또는 과거에 정신장애인이었던 사람 또는 동료 지원인, 여기 보면 어떤 동료 지원이 앞에서 본 적이 있죠. 동료 지원인 상담을 제공하는 동료 지원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본 동료 지원인. 동료 지원인. 자, 우리가 동료 지원인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을 담당하지요. 이 동료 지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현재 정신장애인인 사람 또는 과거에 정신장애인이었던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동료 지원인 수료기관에서 수료를 받은 사람에게 동료 지원인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동료 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 지원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동료 지원인, 앞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입니다. 개정사항이죠.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새로이 신설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출제가 될 적에 박스로 다음 중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기존의 세 개 말고도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정신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우리가 정신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먼저 여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해놓고 국공립정신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정신병원이나 공립이란 말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공립정신병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으로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기속행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접근성을 높여서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어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의료시설은 국공립이라는 거지. 국공립이어야 됩니다. 국공립. 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야 한다. 국공립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회자가 한다면 개인은 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원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의회자가 할 적에도 개인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설치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주 드문 경우지요. 중요시하시고. 나머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좀 넓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의 행정절차, 허가,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상 행정절차의 신고,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3교시 3영역 가장 함정이 많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신재활시설에는 정신재활시설은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주로 의식주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연히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고 재활훈련시설은 여기는 이용시설이야.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여기는 이용시설로서 성격을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이렇게 약식 절차로 바꿉니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순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제권이 얇아지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신설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자마자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2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정신의료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만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가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인정을 받았다든지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평가를 받았다든지 한다면 바로 이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걸로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평가는 3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업무 폐쇄나 시설 폐쇄 또는 자격 취소와 같은 경우가 된다면 불이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 절차로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었지요.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격 취소나 폐쇄 명령, 설치허가 취소, 또 폐쇄 명령, 지정 취소 이런 등등의 어떤 뭔가 불이익한 방향으로 행정 절차가 집행이 된다면 반드시 청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 서비스, 정신건강 복지시설의 복지 서비스, 굵은 글씨로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연구 지원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등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용,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또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의 통합 지원도 실시하고 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교육과 같은 지원도 하고 또 어떤 그 입원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어떤 입원이나 입퇴원에 관련된 이런 절차가 복잡할 때 그를 지원하는, 왜냐하면 정신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정상인 범주에서 입퇴원 서류를 입퇴원 절차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도와주는 이런 그 절차 조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 그 정도 됩니다. 또 성년 후견인 이용 제도도 만들고, 저기 봅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복지 관련 지원 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 놔두고 굵은 글씨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호 및 치료가 나와 있는데, 보호 및 치료. 뭐 우리가 민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어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보호의무자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도 역시 당연하지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에서 보호의무자가 된다면 당연히 뭐 기본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짜고 치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행방불명이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행방불명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못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상에 있는 입원의 종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이렇게 정신건강 복지법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입원에는 스스로 동의를 받아 하는 스스로에서 신청을 하는 자의입원, 또 동의입원, 또 그러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 그런가 하면 응급입원, 이런 등으로 크게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 등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장어치도 있지만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의입원, 동의입원. 다음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연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그냥 2명 이상이 신청했다 해서 바로 입원해 주는 건 아니고, 신청한 경우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단순히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같이 했다고 해서 입원시켜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한 경우를 시작점으로 해서 전문의가 적어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2명과 전문의의 맞으면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쭉 올라가 보시면 응급입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면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입원의 내용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종류를 볼 적에 정신건강증진시설 3가지, 그다음에 동료 지원의 자격 3가지,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입원의 종류 5가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상정보 확인, 그다음에 퇴원 후 청구 및 심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이지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위원은 숫자까지 볼 건 아니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쭉 올라가 보시면 권익보호가 나와 있지요.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누구든지 이거 봐주십시오. 2번에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는 원칙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입원에서는 반드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단 응급입원만 빼고 반드시 자의입원이든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에 의한 입원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그것도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재산의 문제라든지 상속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바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원 등의 금지라고 하는 이 내용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익보호 좋습니다. 권익보호. 그다음에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망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일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